조금 전에도 연휴 얘기해봤습니다만 참 어린이날 연휴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밤에 이 칠까지 어두운 밤의 도로인데요. 이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더니 마주오는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보세요. 노란색 중앙선을 넘죠. 그러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마주오던 차량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고 맙니다. 여기가 왕복 2차로입니다. 왕복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치면 한쪽 선밖에 이용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노란색 이 중앙선을 넘다가 택시를 들이받았고 결국은 저렇게 인명사고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이게 5월 6일 날 네. 00시 30분 잠깐 넘은 시간이죠. 어제네요, 그러면. 어제입니다. 네. 예, 그 진도에 있는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28살 먹은 그 운전자가 네. 지금 보시다시피 중앙선을 넘어서 이 박모 씨라는 하더라고요. 네. 박씨라고 그러는데 중앙선을 넘어가는 바람에 앞에서 그냥 달려오던 그 택시가 그냥 택시와 추돌을 한 건데요. 근데 택시에는 사람이 좀 많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요? 일단은 택시 기사분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59살, 58살 연년생 같습니다. 네. 여성 두 분 있어요. 자매죠. 자매이시네요. 그 다음에 그분들의 동생, 55살 먹은 남동생이 하나 있고요. 네. 그 남동생의 또 친구가 54살 먹은 그 사람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네. 네 사람이 탔어요. 택시기사 포함해서 전부 5사람이 택시를 타고 그랬군요. 오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 바람에 저렇게 정면 추돌하면 저건 사실 엄청나게 위험하거든요. 결국 택시기사분, 그다음에 59세, 58세 자매분 세 분이 현장에서 사망을 하고요. 세상에. 그다음에 이제 이 남동생하고 남동생의 친구 등등이 지금 중상을 입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가해 차량, 저 블랙박스 보셨죠? 중앙선을 넘었던 가해 차량 운전자도 다쳤는데 그래서 지금 부상자는 총 3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3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택시기사분과 또 2명의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이날 이 택시를 타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요? 앞서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5월이고 어버이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날이자 또 이 두 자매의 어머니인 노모의 생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은 거였던 거예요. 고향 가던 길이었어요. 네, 고향을 찾았다가 이렇게 참변을 받은 것이고요. 또 더 안타까운 사연이 숨진 자매 중에 한 분은 곧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찾는 이런 효심도 있었고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정말 기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참변을 당한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 남동생 분은요, 이제 고향에서 누나들이 온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마중 간 건데. 마중 나갔대요. 그 지인분하고 같이 에이. 마중 나갔답니다. 그 택시 같이 타고 오는 길에 이렇게 또 안타깝게 누나들의 사망을 곁에서 지켜봐야 된 남동생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 지인분도 지금 부상을 당했어요. 택시 기사님도 지금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셨고요. 김동철 원장님, 정말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이게 하늘이 진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만남을 기대를 했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서 정말 이렇게 애통한 마음들이 있고요. 유가족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사고 낸 운전자에게 왜 우리 누님만 이렇게 죽여버리냐고 상당히 비통해하고 애통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사실 사고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나타나거든요. 네. 자, 그런데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네. 타인의 잘못에 문제가 생기면 애도 증상이 한 3배로 높습니다. 네. 자, 이런 문제로 사실은 가까운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애도의 마음이 너무 깊어서 결국은 우울증에 걸려 또 애도 사망이라고 하는 가족들의 또 비참한 상황들까지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의 비통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족들의 마음은 아마 많은 분들이 100번, 1000번 공감하실 거예요. 사고 낸 운전자는 지금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고 낸 운전자는 멀쩡히 살고 왜 우리 누님들만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울부짖었답니다.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진짜로. 제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김호인 변호사님, 저 운전자 20대입니다. 왜 중앙선을 넘었습니까? 네, 저희 마음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하는 이 사건은 또 음주운전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 가해 운전자는 28살인데 이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1, 즉 면허 정지 상태였고요. 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좌회전을 이제 불법으로 하려다가 마주오던 택시와 그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사건이고요. 이 사건에 있어서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윤창호님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특가법이 아니라 그 일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됐고 네. 이 범죄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라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사실 저 상황 보면요. 참 이게 일이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앞서 보셨죠.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좌로 구분도로, 그러니까 피해 차량 입장에서 보면 우로 구분도로라서 차량이 오는 걸 쉽게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 직전까지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하지 않았나, 이게 블랙박스에 그렇게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윤창호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윤창호법 적용 못 한답니다. 이 운전자가 음주운전 했는데도요. 예, 맞습니다. 이 윤창호법은요, 이제 윤창호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입니다.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해서 네. 음주를 하든지 약물을 하든지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여서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이제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근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이제 경찰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피의자 같은 경우, 가해자 같은 경우에 도주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도주운전치사상은 아니고 그냥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적용이 된 것인데, 문제는 이제 물론 이 엄격한 법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운전의 상황인지 아닌지 여부를 경찰이 판단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윤창호법이 이렇게 특가법으로 개정이 된 이유가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그렇죠.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인식을 하기 위해서 개정이 된 것인데, 어떠한 상황에서는 그러면 음주운전에서의 그런 특가법이 적용이 되고 언제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이 좀 안타까운 적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윤창호법, 그러니까 윤창호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 형벌을 좀 비교를 해주실까요? 일단 왜 많은 분들이 이 자체에도 공부를 하는지, 형벌 자체도 많이 크게 다릅니까? 최단비 그렇죠. 변호사님. 이 윤창호법, 이 특가법에 관해서는요. 네. 만약에 이렇게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네. 무기징역까지 돼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반면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네. 이 형 자체가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고 이렇게 지금 3분이나 사망을 한 사건인 경우에도 형량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가해자의 형량이 달라지니까 느낌이 더 다른 거죠. 경찰도 법을 이렇게밖에 적용 못하는 게 가슴 아플 거예요. 왜? 경찰도 인간이잖아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81이요. 윤창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그러니까 취소 수치 이상인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운전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 보행 상태라든지 얼굴 상태, 혈세, 그 사람이 운전한 형태, 목격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윤창호법을 적용하고, 이게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를 이제 적용하죠. 그런데요, 김복준 예, 의원님, 예. 경찰분 설명을 들으니까 예.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론상으로는 알겠지만 마음이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이게 그러면 운전자가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 상태가 돼야지 윤창호법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애초부터 윤창호법이 나올 때부터
위험운전의 범위를 결국 정하는 게 혈중 알코올 농도로 0.10%. 그러니까 즉 말하면 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수준, 만취 이런 기준으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에 만들 때부터 네. 그런 생각들은 여러 말들이 있기는 했어요. 결국은 위험운전을 한다는 얘기인데 네. 운전을 못할 정도로 현저하게 불편한 그런 상황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건 0.10이라는 거는 그냥 수치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아하. 조금 먹어도 완전히 만취해서 운전 못할 그럴 수 정도가 있죠.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0.10%로 딱 그렇게 수치화해서 적용하면 이건 좀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 있다 이런 여론이 많았거든요. 결국 지금 이제 이 경우도 보니까 약간 못 미치는 겁니다. 0.02%못 미치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0.081%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그 위험운전 치사상죄 그 어떤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로 맞추는 거는 요건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음주운전은요, 흉기라고 뉴스파이터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보세요. 지금 몇 가정을 파괴시켰습니까? 음주운전이요. 택시 운전기사님도 사망하셨죠. 그리고 팔순 노모, 구순을 바라보는 노모의 생신상 어버이날 맞이해서 고향을 오랜만에 찾았던 자매분, 그 자매분도 다 지금 가족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한 자매 중에 한 분은 내일 모레 아드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대요. 그 집도 풍비박산 났죠. 그리고 지금 팔순 노모는요, 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던 이 노모는 이 사고 소식을 들으시고 얼마나 충격을 받으시겠어요. 정말 몇 가정을 풍비박산 나게 만든 이 음주운전, 이래도 정말 술 먹고 운전대를 잡으시겠습니까? 남을 죽게 만드는 흉기라는 거 왜 인식을 못할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싫든 좋든 간에요. 왕진진 이 사람에 관련한 얘기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팝 아티스트 렌시랭 씨와 함께 지금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 씨의 사건인데요. 이 왕진진 씨는 렌시랭 씨가 이혼 소송 중에 특수폭행과 협박을 했다라고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고소를 했고요. 2월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데 그렇죠. 실질 심사를 받을 때는 법원에 일단 출석을 합니다. 네. 근데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A급 지명 수배가 내려졌고요. 이 네. A급 지명 수배라고 하는 것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 잠적한 피해자에게 바로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명수배입니다. 아하. 지명수배 중이었는데 지난 2일에 이 왕진진이 노래방에 있다라는 112 신고가 온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 노래방에 출동을 해서 노래방에서 이 왕진진을 체포를 했습니다. 아하. 지금 이 영상이요, 당시 검거 당시 영상입니다. 보세요. 저렇게 경찰관 한 5명이 현장 출동했고, 저렇게 모자 쓴 남성, 가운데 모자 쓴 남성이 왕진진입니다. 지금 한국명은 전준주고요. 왕진진이 이제 포승줄에 묶여서, 수갑과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 나오는 모습. 별다른 저항은 없네요, 김동철 원장님. 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가 됐는데 네. 뭐 왕 씨는 반항하지 않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 순순히 따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때 이제 해외 도피설도 있었지 않을까? 네. 해외 도피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또 이제 그 추정을 했었지만 네. 그 잠원동에 소재한 노래방에서 네. 숙식을 하고 있는 왕 씨를 검거를 했습니다. 근데요, 참 기이한 행동을 했어요. 지금 도망치고 있었잖아요. 도망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영장 심사에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 지난달 25일 날 돌연 유튜브 영상을 올립니다. 그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입장도 얘기하고 하는데, 일단은 보세요. 이 노래방에서 일단 검거됐다는 게 너무 또 특이하잖아요. 과연 왜 그런 생활을 했는지 저희가 잠시 짚어보고요. 검거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가, 이거 한번 짚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들이 백차가 2대가 와갖고 저기 경찰들 5명에서 막 뛰어들어가고. 나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 자꾸 오지 마세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니까 안 일하는데 왜 이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때는 한동안 안 보이니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어디 해외로 도망간 거 아니야? 해외 도피설까지 나왔는데 김복준 의원님, 예. 저 잡힌 노래방이요. 예. 서초구 잠원동에 한 노래방이라 서울 도심에 있었어요. 예, 서울 도심에 있었습니다. 네. 그거 이제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그날로 이제 행방불명 돼 버린 거거든요. 네. 뭐 말은 행방불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의도한 도주죠. 아하. 도주를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뭐 그 왕진진이 해외로 출국한 거 아니냐 몰래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네. 결국 보니까 그건 아니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 잠원동에 있는 한 노래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조금 전에 그 노래방 그 관계자 되시는 분이 뭐 관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실제로 그런 건지 여부는 경찰이 당연히 조사를 하겠죠. 그러겠네요. 만약에 왕진진이 저렇게 이 지명 수배돼 가지고 이 도피 중인 사람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숙식 제공하면서 숨겨줬다면 네. 이건 범인 도피죄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반드시 따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왕진진이 저렇게 피신하고 있는 과정에도 무슨 그 유튜브를 했어요. 네. 본인이 이게 나와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네. 그 방송을 하도록 도와준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이 과연 왕진진이 그 지금 쫓기고 있는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유튜브 이렇게 촬영도 해주고 이렇게 네. 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예.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이 언론 보도 표현으로 보면 장기 숙식을 했대요. 무슨 여기가 여관 모텔도 아니고 노래방인데 장기 숙식을 했다면 노래방 업주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노래방 업주는 자기는 여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자신을 모르는 일이라고 일단 손살에 치고 있어요. 일단은 그런 상황인데 최단비 변호사님. 그런데 도망 중이던 도피 중이던 왕진지라는 사람이 그 사이에 또 일을 벌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그렇죠. 영장 실질 심사에 나오지 않았고 도피 중이었어요. A급 지명수배까지 받았는데 유튜브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사건을 발생시킨 거예요. 어허. 이 낸시랭 씨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 낸시랭 씨의 전 남편이 이혼 소송 중에 왕진진이 도피 중에도 낸시랭 네. 씨에게 넌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너의 잘못이다. 네. 그리고 결혼 생활 중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이러한 협박을 추가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낸시랭 씨 측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고소 이외에 이러한 협박으로 인해서 추가 고소도 한 상태입니다. 아, 참. 아니, 근데 지금 지난 2월에 영장 청구됐고, 지난 3월에 영장 심사 앞두고 지금 이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잡혔고, 영장 심사를 받았어요. 이제 결국 구속은 됐습니다. 왕진지는 지금 구속은 됐어요. 그런데 수배 중에 왕진지라는 사람이 낸시랭 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게 있어요. 수배 중에 낸시랭에 대해서 그 표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낸시랭이 잘 됐으면 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지, 다른 나쁜 의도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뭐 제가 기피하고 회피하고 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낸시랭이라는 사람한테는 사회 언론에서 저를 정말로 제가 이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진짜 뭐 공격의 종류도 막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그 공격의 종류를 많이 경험을 한 당사자가 돼버렸고, 낸시랭이라는 사람에게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고 또 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아가야 될 그런 낸시랭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나로 하여 그 아픈 상처를 받고 낸시랭이라는 사람한테 어떠한 비난도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보세요. 지금 앞서 김복준 의원님이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거. 지금 저 영상 지난달 25일 날 올린 거, 그러니까 도피 중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기가
물론 저 배경만 놓고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기가 혹시 장기 숙식했던 노래방에서 유튜브를 찍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요, 김옥주 의원님 예, 예. 옆에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말한다. 그러면 예. 분명히 그 자리에 동석했던 누군가 있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 조력자가 있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좀 따져보라는 거죠. 노래방 주인이야 뭐 지극히 당연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동영상을 찍고 있을 때 좀 찍어주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저게 혼자서 찍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A 수배를 받고 지금 그 도주 중인 그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네. 저렇게 그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하면 네. 그분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예. 보세요. 지금 지난달 25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서 보셨죠? 나로 하여 아픈 상처를 받고 낸시랭이라는 사람한테 어떠한 비난도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해놓고 김동철 원장이 앞서 추가미 변호사 말씀처럼 도피 중에도 다 이렇게 된 건 다 네 잘못이다. 책임 떠넘기도 하고 협박하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하고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데 항상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를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현재 이번 문제뿐만 아니고 습관적인 허언증이 있는 것 같이도 느껴집니다. 네. 이게 자기 위장에 대한 아주 특이한 어떤 이제 행동들을 하고는 있는데 앞에서는 보호하는 척, 네. 뒤에서는 사실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성 동영상을 유포를 하겠다. 그리고 현 사건을 빨리 타결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습관적 허언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수배 기간 동안요. 김호인 변호사님 지금 자막도 나왔습니다만 160건의 협박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A급 수배령인데 구속 아닌 체포가 가능한데도 언론들이 자신을 살인범 취급하더라.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살인범 취급이 아니라요. 지금 이 사람한테 혐의가 12개예요. 그리고 그 협박을 당하는 낸시 씨는 얼마나 불안감, 공포에 떨며 살았을 거예요. 네, 기존에 낸시 씨가 고소한 게 12개의 혐의였는데 이번에 160건의 협박이 있었고 죄질도 너무 안 좋죠. 그러면서 네. 이제 왕진시 씨가 언론 통해서 변명을 하기를 네. 자기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거기에 모든 증거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영장 실질 심사 때 내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았다. 네. 그래서 가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 주목할 거는 왕진진 씨가 기존의 전과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을 텐데도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반성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 양형 요소를 봤을 때 나중에 분명히 부메랑이 돼서 그렇죠. 양진지 씨한테 분명히 더 가중 처벌이 되는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겠네요. 낸시 씨는 지금 이런 어떤 불안감 그리고 공포 얼마나 느끼겠어요. 그런데도 또 살아야죠. 살아내야죠. 그래서 그럴까요?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또 시작을 했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뭐 이혼까지 남녀 사이의 모든 것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제가 뭐 전 국민이 다 알다시피 저의 잘못된 결혼과 선택으로 굉장히 힘든 이혼 소송까지도 현재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연과 그리고 연애, 결혼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입장이 되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남의 건 잘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좀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로 이제 처음 여러분께 선보이게 됐어요. 뭐 자신의 표현대로 지금 간간히 웃음도 지어보면서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김동철 원장님. 예, 뭐 낸시 씨가 팝 아티스트이기도 하지만 방송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방송인으로서의 활동을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좀 꾸려나가야겠다. 이런 힘든 상황을 지금 이제 타개를 해야겠다. 그리고 회복의 의미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삶을 살아내겠다는 그 낸시 씨의 또 용기 또 많은 분들 격려 응원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삶이 아무리 힘들다고 이런 짓을
저질러야 되겠습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경기 성남에 있었던 한 자택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아내가 2살짜리 딸이 칭얼대는데도 계속 잠만 잔다라고 하면서 남편이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렀어요. 그래서 아내는 사망을 했고요. 아이고. 아내가 사망했으면 예를 들면 갑자기 우발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면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아내가 사망한 이후에 그 2살 된 딸까지도 살해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끔찍한 사건입니다. 아이고, 딸까지, 2살 된 딸한테까지도 뭔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다가 실패를 했다는데, 그러면 진짜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때는 정말로 이성을 잃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러면 이 충격적인 사건을 저지른 이후에 혹시 제발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까, 이 남편? 아닙니다. 오히려 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범행을 한 직후에 자신은 본인이 일하던 아르바이트 장소로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와서 본인이 저지른 사건이 그대로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혹시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수사 도중에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아내 곁으로 나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오열을 하면서 자살을 하는 소동까지도 벌인 이러한 은폐를 이게- 시도한 남편입니다. 이런 연기까지 했다네요, 김복준 의원님. 이 사람은 나름대로 직장 일에 육아 스트레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순식간에 그냥 뭐 우발적인 범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가고 싶었겠죠. 허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본인이 얘기했던 주장을 다 뒤엎는 게 네. 그 속된 말로 본인이 사랑하는 아내 곁으로 가겠다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처럼 했던 그 소동이에요. 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살 소동. 아하. 이거는요. 다분히 계획적인 어떤 이 범죄의 양태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사람 우발을 주장하는 거는 이건 아예 타당성이 없고요. 네. 본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 세상에 어느 아빠가 네. 아이 육아하고 이런 거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아내를 살해하고 아이까지 죽이려고 합니까? 아하. 아니,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아내하고 심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네. 어떤 감정선을 넘어가가지고 아내를 공격해서 불행하게 아내가 사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아내를 잠자고 있는 아내를 늦잠 잔다고 자고 있는 아내를 공격해서 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까지 살해하려고 기도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처음부터까지 다분히 어떤 계획에 의한 고의범죄지 네. 절대 저는 우발범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아하.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자신의 범행 전날이 다 드러나게 됐는데 그 이유를 밝혔답니다. 이유가 김동철 원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 몰래 도박빚을 지었대요. 진짜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대요. 그런데 두 번째 말한 이유도 정말 기가 찹니다. 아내가 매일 늦잠을 자면서 육아에 소홀했대요. 그래서 근데 자기는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육아까지 전담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지금 아내분은 사망했으니까 아내분의 이유를 변명과 이런 입장을 들어볼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이 남편의 이유가 이게 타당할까요, 이게? 아내의 입장이 지금 정말 살아있다면 네. 이런 마음은 절대로 아니었을 겁니다. 네. 이게 사실 변명 같지 않은 변명에 우라가 치밀 정도로 화가 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요. 이 자신의 문제를 아내에게 뒤집어 치우고 진짜 회피를 하는, 스스로는 회피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었을 때 이런 말들을 한다는 그 자체가 반생이 추호도 없습니다. 네. 정말 조금도 없습니다. 네. 사실 폭력성이 많은 것 같고요. 네. 이 사람은. 그리고 오래전부터 아내를 괴롭혀 왔거나 네. 아이를 괴롭혀 왔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사람이라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아이에게 살해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아우, 진짜.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반성에 대한 기미가 없기 때문에 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 최단비 변호사는 이 남편의 주장을 정말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신의 주장대로 정말 자기가 직장 일에 육아까지 전담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렇게 자기가 성실하다면 무슨 도박빚을 져요, 도박빚을.
그렇죠.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아요. 도박 빌려서 경제적인 압박을 받았는데 아내가 본인에게 육아를 떠맡겨서 그래서 이렇게 발생을 했다. 일단 본인 스스로의 주장도 좀 앞뒤가 안 맞는 데다가 일단 피해자인 아내는 사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상황을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사람은 2살 된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는 진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어떻게든 동기를 좀 참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수사기관이 믿지를 않는 게 만약에 독박 육아 때문에 아내를 이렇게 끔찍한 범행의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아이까지도 그러한 살해 시도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이까지도 살해 시도를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뭐 좀 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가족이 본인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그게 범행의 동기로 볼 가능성이 더 크지 독박은 육아가 과연 범행의 동기일까 수사기관도 믿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겠네요. 근데 핑계를 대도 그럴듯하게 대야죠. 진짜 아내가 늦잠을 자고 아이 육아 좀 소홀히 했다고 쳐요. 그랬다고 해도 그게 아내를 살해할 구실이 되고 아이를 살해할 구실이 됩니까? 이건 핑계도 핑계 같지도 않은 거를 얼떨결에 하도 될 게 없으니까 그냥 이 사람이 갖다가 그 핑계라고 된 거고요. 이거 어차피 법원에서 인정 잃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내분의 가족들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가 치밀 거예요. 뭔가 이 시시비비를 정말 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결국 사법부의 판단이 뭐였을지 궁금합니다. 김호민 변호사님. 네, 이 남편에 대해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1심 재판부는 사망한 아내의 고통, 그리고 이 딸이 2살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수년 동안 그 부모 없이 양육을 이제 양육을 혼자 그러네요, 해야 이제 되는 보니까요. 네, 그런 사정을 참작해서 22년형을 선고를 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그 남편이 반성은커녕 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당연히 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네. 해서 이 남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낯짝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요. 무슨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해요. 지금 걱정되는 게 정말 사법부에도 눈물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지금 이 사법부도 걱정한 거예요. 지금 아내분, 엄마는 사망했죠. 그리고 아빠라는 사람은 이 인면수심의 아빠라는 사람 징역 22년을 살아야 돼요. 이 아이는 정말 누가 돌봐준단 말입니까? 누구 손에 자라야 한단 말입니까? 정말 그걸 생각하니까 사법부도 분노가 치밀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한밤중에요. 누군가 부랴부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트럭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누가 와요. 근데 뭐 짐칸을 살펴보는데, 뭘 무거운 짐을 찾나요? 이렇게 찾고 있는데 또 다른 CCTV에는 순찰차가 보여요. 경찰들이 순찰을 도는 건지 손전등으로 여기저기 비춰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 그 화물차예요. 여기를 계속 비춰보는데 조금 전 짐칸으로 가보네요. 허허, 뭐가 있을까요? 똑같이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조금 전 그분과. 그런데 누굴 데리고 나왔는데 바로 조금 전, 바로 직전의 영상에 저 화물차 짐칸에서 기웃거리던 그 남성을 끌고 나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한밤에 마치 보물찾기, 숨바꼭질하는 상황이 됐을까요? 경찰 얘기를 들어보시면 일단 이해가 쉬울 거예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방에서 이제 손님으로 들어온 그 분이 그 노래방 업주가 이제 영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냥 돌아가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 그 손님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주먹으로 이제 업주의 그 얼굴 부위를 이제 2번 폭행하고 이제 손에 소주병을 깨가지고 깨진 소주병으로 이제 위협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병을 들고 노래방 업주분을 이제 계속 쫓아가면서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희 순찰차를 발견하고 이제 도망을 갖는 거죠. 그 체포한 당시에 술 냄새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술은 어디에서 이제 드시고 온 상황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물론 이건 그냥
약간 제가 농담 삼아 합니다. 숨바꼭질 맞긴 맞네요. 죄를 저지르고 지금 숨었어요. 지금 화물차에. 네,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들으셨지만 한 50대 남성이 노래방에 들어갔는데 노래방이 영업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 이제 업주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까 돌아가셔라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 업주의 얼굴을 폭행을 아유, 하고요. 그리고 깨진 유리병으로 협박을 한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노래방 업주가 두려워서 도망을 쳤겠죠. 근데 계속 따라가면서 협박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목격자가 이것을 신고를 하고 경찰에 출동을 했는데 네. 본인이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경찰차가 보이니까 본인 딴에는 저기에 숨은 거예요. 경찰이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우리 경찰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네. 딱 저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경찰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하니까 우리 김복준 의원님의 또 표정이 또 밝아지셨어요. 네. 32년간 현장을 누비셨던 김복준 의원님이에요. 그런데 저 화물차 짐칸에 숨었던 저 사람을, 저 피의자를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좀 느낌이 좀, 그 저쪽 안쪽까지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어떤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고요. 그 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면밀하게 이제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쪽 안쪽까지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실 여기에 누워 계실 거라고는 생각은 못 했는데, 발견을 하고 나니까 또 어두운 곳이고, 이제, 손전등이 없으면 또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는 곳인데, 사실 여기 계실 줄은 좀 몰랐는데, 그분 옆에 이제 깨진 소주병도 같이 있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와, 이건 김복준 의원님, 네, 예. 이런 게 바로 경찰의 촉인가요, 촉? 고마운 분이네요. 그 범행에 사용했던 소주병까지 들고 가서 증거까지. 가지고 계시면 완벽하게 이거 처리가 될 수 있는. 근데 네.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시간, 네. 그리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그 시간 계산을 해서 거리가 나오죠. 반경이 나오죠.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범위가 차를 이용했다면 다르겠지만 네. 이 사람이 이 도보로 다닌다면 신고한 시간, 경찰이 도착한 시간, 그 갭이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리는 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주변을 샅샅이 뒤지게 되는데, 그 차량의 적재함을 이렇게 살펴봤다. 그 다음에 차량 밑을 이렇게 들여다본다. 네. 요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경찰 교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거는 수색하는 방법에 네.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잘했죠. 네네. 잘했고 거기 지나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저렇게 했는데 이게 촉이라는 게 사실은 그 작용은 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절도범 막 쫓아서 갔는데 앞에 형사들이 먼저 가고 계단 위로 올라갔는데 네. 제가 제일 느리다 보니까 늦게 가다가 딱 그 계단 쪽에 섰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올라가지 말고 계단 밑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만 멈춰가지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어두컴컴한 데 있어요? 거기 쪼그리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데리고 나온 적인데 네. 이 촉이라는 게 작용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윤성찬 경사님이 지금 방송 보시다가 선배님 좀 넘어가십니다. 좀 좋게 아니요, 포장해 주시오라고 아니요. 하다가 뒷부분에 아주 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자칫 윤성찬 경사님도 김호민 변호사님 하마터면 위험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깨진 소주병이 그 사람 옆에 바로 그럼요.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아까 이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업주를 협박하면서 사용한 깨진 소주병이 네.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저희 자료면에서 나온 것 같이 이 경찰관 분께서 그 접근을 하시는데 거기서 만약에 저항을 했으면 무슨 일이 그러니까요. 있었을지 모르죠. 다행히 너무 천만다행으로 네. 순순히 체포가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깨진 병까지 갖고 있었다. 그리고 죄질이 상당히 나빠요. 최단비 변호사님. 그렇죠. 이미 얼굴을 2차례 폭행을 했죠. 그래서 폭행 치상이고 깨진 병으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이라 특수 협박입니다. 근데 김호연 변호사 설명하신 것처럼 만약에 경찰분이 접근을 했을 때 저기서 저항을 했다. 저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서 멈춘 거. 경찰에게 저항하지 않은 것은 본인이 한 일 중에서 유일하게 잘한 일입니다. 아하. 그나마 근데 네네. 제가 볼 때는요. 이 범인이 이 죄질은 극히 불량하죠. 네. 그런데 멀리서 경찰 순찰차가 오는 걸 보고 냅다 도망갈 정도면 그나마 그 요즘에 보고 있는 그 범인들 중에서 비교적 순진한 범인이에요. 네, 뭔가 그나마. 흉악하지는 않다. 네, 이런 생각. 그나마요. 근데 그나마, 네. 우리 윤성찬 경사가 그 옆에 소주병까지 있는데 그 슬기롭게 진압 안 했으면 네.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 요즘요, 뉴스파이터 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이 밤에 편의점도 위험한 곳이긴 한데 이 범죄 이 취약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노래방 같은 거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노래방도 김동철 원장님 네, 이 심야 시간대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편의점 못지않게 범죄에 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 앵커께서 얘기를 잘 해주시기에 심야 시간대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없고 인적이 드문 곳이면 네. 더욱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심야 시간에는 알코올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알코올을 섭취했기 때문에 과잉 행동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범죄가 같이 엮여지면 네.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요. 자, 경찰의 기지가 또 빛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